란이 왔다. 표명이. 란이 왔다. 언제나 그렇듯 바람처럼. 란이 몰고 온 지부자 뒷좌석에는 누런 종이박스가 여러 실려 있었다. 한 달만 신세 좀 줘야겠어. 가정주부가 한 달씩이나? 하는 의문을 가질 겨를도 없이 집주인의 대답은 들을 생각도 않고 나는 종이박스를 내 집 현관에 하나둘 내려놓았다. 무심할 정도로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손길로. 우린 그런 사이였다. 예고도 없이 나타나 남의 주거 공간에 스스럼 없이 발을 들여놓는 그런 뜬금없고 격이 없는 행동을 당혹해 하거나 낯설어하지 않는 사이. 20살 때 같이 자취생활을 한 게 우리의 첫 인연이었다. 그 뒤로 쉴 곳이나 도피처가 필요해지면 고향집 찾듯 서로를 찾았다. 우리는 친했다기보다 무심했기에 서로에게 편한 존재였다. 둘이 닮은 구석이라곤 없었다. 같은 일을 도모한 적도 취미를 공유했던 적도 없었다. 한 병짜리 방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우리는 각자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 같았다. 란이 풍랑 심한 바다에서 배를 구하기 위해 직접 키를 잡고 나서는 용이 주도한 활동가 타입이라면 나는 잔물결 위에 사는 뱃놀이에도 멀미를 일으키는 집거형이었다. 짐을 다 들여놓은 란은 복도 계단에 앉아 담배부터 빼물었다. 란이 뿜어대는 담배 연기는 자연스레 실내로 흘러들었다. 연기는 이 급작스런 상황을 선선히 받아들이도록 체면이라도 걸듯 나를 감싸왔다. 일찍이 못 말리는 골초였던 란 탓에 내 20살의 아침은 늘 담배 연기와 함께 시작했다. 란은 잠에서 깨면 머리맡을 더듬어 담배부터 찾아 물었다. 예민한 기관지를 가진 나는 란의 담배 연기가 내 호흡기를 잠식해가는 걸 잠결에도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코 속으로 흘러들어온 연기는 목구멍을 지나며 일부는 식도의 점막에 달라붙고 나머지는 기관지 모세혈관까지 이르며 서서히 내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언젠가는 내 기관지가 담배 연기에 찌들 대로 찌들어 숨통을 옥죄어올 거라는 공포에 사로잡히면서도 나는 간접 흡연에 익숙해 갔다. 란이 담배를 피우면서 잠기를 완전히 떨치듯 나 역시 란이 담배 연기를 맞지 않으면 아침을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담배는 란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강한 중독성을 발휘했다. 란과 나는 자주 만나는 사이도 연락이 잦은 편도 아니었다. 1년에 한두 번 연락이 닿으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최소한의 안부만 주고받았다. 통화는 3분을 넘지 않았다. 란이 4번째 결혼을 하고부터는 더더욱 연락이 뜸했다. 4번,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결혼 횟수에도 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란은 정작 자신의 문제보다는 내 일에 더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다. 너 그거 결혼이라고 할 수 있니? 언젠가 란은 납득할 수 없다는 듯 아니 가소롭다는 듯 내게 되물었다. 난 내가 그걸로 엄살을 부리거나 정성을 떤 것 같아 부끄러웠다. 더더욱 란 앞에서. 그때 란의 한마디에 난 내 삶의 이력에서 결혼이란 사건을 분필자국 지우듯 말끔히 지워버렸다. 란의 삶을 떠올려 볼 때 그것은 결혼이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시간대별로 하는 반짝 세일에 불과한 것이었다. 어쨌든 나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가정이란 울타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에 대한 뿌리 깊은 경애와 열등감을 갖고 있다. 실패를 딛고 2번째 결혼을 시도하는 사람은 내겐 초인 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내게라는 주인을 훌쩍 넘어선 경지에 있는 그 무엇의 존재였다. 철수샘이 없니? 부엌에서 냉수한잔을 쭉 들이켜고 난 란의 첫마디였다. 빛이 실수가 났다. 주인의 경지를 넘어선 한 달 작정으로 집 나온 여자의 첫마디가 고작 철수샘이라니. 내 집에서 그걸 찾는다는 것도 생소하기 짝이 없었다. 행주 대신 티슈를, 걸레 대신 키친타올을 쓰는 내 집에 철수세미가 있을 리 만무다. 나는 주방을 한번 둘러보더니 더는 살림살이에 관해 묻지 않았다. 싱크대 윗칸을 열어봤다면 더 놀랐을 것이다. 바로 먹는 또는 3분이 수식어로 따라붙는 패스트푸드들이 브랜드를 달리하면서 다양하고 다채롭게 전시에 대비해 사재기라도 한 듯 빼곡히 쌓여 있었던 것이다.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란에게는 죽음의 밥상 현장을 목격한 것이나 다름없을. 란은 자신이 가져온 박스에서 꺼낸 티베트 음악 CD를 플레이어에 올려놓았다. 잔잔한 명상음악일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발랄한 댄스곡이 흘러나왔다. 해발 3,700m 고원의 우뚝 선 포탈락 분과 그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양털구름이 경기하게 흘러다니는 영상이 떠올랐다. 나는 박스의 물건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목적지에 도착해 막 짐을 푸는 여행객처럼 보였다. 나 역시 란을 따라 여행에 나선 듯 설레고 흥겨운 기분에 젖었다. 5번째 곡이 끝나고 나서야 나는 란이 왜 집을 나왔는지 생각이 미쳤고 철수세미 이후로 우리의 대화가 끊어졌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우린 둘 다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통화를 3분 이상 넘기지 않은 것도 그것과 무관치 않았다. 란은 워낙 과묵했고 나는 3분 넘게 얘기하면 목이 아팠다. 주부가 한 달 집을 나와 있어야 하는 이유라야 사실 뻔할 수 있다. 나는 란의 4번째 결혼이 위기에 처했을 거라는 끔찍하긴 하지만 내 빈곤한 상상력으로도 빗나가지 않을 것 같은 짐작을 해냈다. 남편이 한 달만 시간을 좀 갖자고 해서. 뭔가 한마디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던진 내 질문에 나는 스스럼 없이 답했다. 여전하구나, 네가 움직이는 건. 문제가 생기면 나는 늘 자신이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당연하지, 내 집이 아니잖아. 그러더니 나는 고개를 들어 실내를 휘 둘러보았다. 너도 여전하네 뭐. 각자 여전히 생겨먹은 대로 살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 말에는 변함없음 또는 한결같음에 대한 안도도 깔려있을 거라고 나는 자위했다. 우린 80년대가 기울 무렵 대학에 발을 들여놓은 이제는 캐캐묵은 말이 돼버린 턱걸이 386 세대였다. 나의 경우는 숫자상 일치만 빼고는 아무 연관없는 명칭이지만 란의 삶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말이다. 그 시절 대학 문턱을 드나든 많은 젊음이 그랬듯 란은 운동권이었고 그 중에서도 골수였다. 골수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란은 생각과 행동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그들 가운데서도 드물게 사려 깊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진 활동가라는 말을 언젠가 나는 란의 친구의 친구에게서 전해 들었다. 그 즈음에 나는 란과 내 친구들이 빠져있는 문제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실은 그것마저 시들에 일찌감치 구경도 접은 채였다. 그렇다고 졸업후를 준비할 정도로 현실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불법이라는 꼬리표로 훨씬 더 확실한 수입을 보장해준 과외 아르바이트가 내 대학 시절의 유일한 활동이었다. 자발적 고아 신세였던 나는 그것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하면서 간신히 대학을 마칠 수 있었다.
그 외의 시간은 내 방에 들어박혀 곰팡내 나는 고전 혹은 가벼운 베스트셀러 시집이나 만화 또는 란의 책꽂이에 꽂힌 사회과학 필독서까지 도무지 취향이 엿보이지 않는 취향으로 책을 뒤적이며 보냈다. 그것도 시들해지면 혼자 나가서 영화관이나 찾아다니며 수의를 하곤 하는 단조롭고 대책 없는 청춘이었다. 밖에서 유령처럼 떠돌다 내 방에 들어서면 오히려 숨이 튀었다. 나는 복잡한 바깥일에 얽혀 힘들고 분주하게 사는 란을 이해하지 못했고 란 역시 단조롭고 생각 없이 사는 나를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므로 서로를 인정해 주었다. 란은 일찌감치 현장으로 갔다. 막연히 문화운동이라는 말은 들었으나 나는 란이 가는 현장이 어떤 곳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아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예전부터 그랬다. 란의 어떤 책자나 유인물은 내가 들춰보면 안 되었고 란이 몇 날 며칠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이유를 캐묻지 말아야 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무관심한 건 거기서 비롯한 습관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 습관이 우리의 관계를 지속시켜 주었는지도 몰랐다. 이러고 나니 꼭 내 집 같은 걸? 뒤섞여 있던 박스 속 물건들은 말끔히 분류되어 장식장 한 켠을 차지했다. 나라면 반나절은 걸렸을 일을 란은 1시간 만에 말끔히 해치웠다. 란의 4번째 결혼, 즉 4성급 주부의 손놀림은 놀라웠다. 누구는 란의 결혼 횟수에 질려하거나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란을 아는 사람이라면 납득 못할 일도 아니다. 처음과 2번째는 나도 잘 아는 결혼이었다. 란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학과 선배였던 첫사랑의 남자와 일찌감치 결혼했다. 3대 독자인 남자의 집에서 일찍부터 재촉해온 때문이었다. 우리에겐 란의 결혼이 충격이라 할 만큼 의외의 사건이었다. 현모양처를 원했던 시댁 어른들은 결혼 후 란의 바깥 활동을 금했다. 난데없는 금종령은 란을 원인 모를 병으로 몰아가 시름시름 앓게 했고 지켜보다 못한 란의 남편은 결단을 내렸다. 란의 결혼 생활은 1년도 못 가 막을 내렸다. 세상으로 나오면서 란의 병은 씻은 듯 사라졌다. 란의 2번째 결혼은 그 일이 있고 3년 뒤에 있었다. 란이 문화운동을 하다 만난 사람으로 나도 잘 알던 한때 내가 몸담았던 사진동아리 선배 K였다. 다들 이상적인 커플이라고 입을 모았다. 삶에 지향과 이념이 가든 동지끼리의 결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란의 2번째 결혼도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K의 전시회 사진이 국가보안법에 걸렸던 것이다. 좁은 골목길과 그 속의 사람들과 삶의 풍경을 담아내던 그의 정감 어린 흑백 사진이 어떻게 국보법에 걸릴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으나 내가 아는 그의 서정적 흑백사진 시기는 오래전 막 내린 얘기라고 누가 귀띔해 주었다. K의 구속은 그들의 결혼 6개월 만의 일이었고 그때 란은 임신 5개월째였다. K는 1년 반 만에야 겨우 풀려났다. 옥살이 휴유증인지 세상으로 나온 K는 심신이 많이 망가져 있었다. 그는 술을 마시면 아무에게나 폭력을 휘둘렀고 우울증까지 앓았다. K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란은 3살짜리 아들과 단둘이 남았다. 남들이 평생에 걸쳐 겪기도 힘든 삶의 파랑과 굴곡이 란의 20대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런 란의 삶과 비교한다는 건 어줍지 않은 일이지만 내게도 일찍이 삶의 지각 변동이 없었던 건 아니다.
20살 직전에 찾아온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무너짐이 하나의 전주곡이었다. 뒤늦게 자유를 갈망하는 내 부모 덕에 나는 관계의 대자 대조표를 일찌감치 작성할 수 있었다. 또래 친구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더 긁어낼 궁리를 하는 동안 나는 핏줄이라는 태생적 관계의 변수와 그 한계에 관해 고민해야 했다. 법적으로 이미 이혼 상태였던 엄마 아빠는 회사 부도 직전에 새로운 삶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엄마는 상저한 첫사랑의 남자와 이 땅을 떠나고 싶어 했고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아빠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격리 여직원과 새 가정을 만들려는 한가닥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울타리가 견고하던 시절 집안의 중심이었던 나란 존재는 어느새 부모의 장밋빛 미래를 좀먹을 애물단지로 변해 있었다. 나 스스로 내 존재의 모멸스러움에 견디기 힘들었던 시절이었다. 위태로운 울타리를 제일 먼저 벗어난 건 그들이 아니라 나였다. 난 내 생애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들에게 짐이 되느니 내가 먼저 울타리를 벗어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들로부터 버림받기 전 나 스스로 자유를 찾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것으로 내 부모에 대한 태생적 빚은 완전히 청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20살을 코앞에 두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란이 오고 내 생활은 180도 바뀌었다. 이번엔 집 거머들하고 란이 말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라는 눈만 뜨면 나가서 눈 붙이기 직전에 들어왔다. 그 덕에 자취방은 오로지 내 차지였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의 운동장에 있는 것이 불만이던 타고난 칩거형인 나는 수업 시간만 빼고는 때론 수업 시간에도 자취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나중에 내가 란의 집에 한시적으로 얹혀 살 때도 마찬가지였다. 객인 내가 란의 집을 온종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 전력 탓에 란이 내 집을 통째로 점거하더라도 난 불평할 처지가 못 되었다. 기껏해야 한 달인 걸 싶었다. 나는 란에게 내 공간을 고스란히 내주기로 했다. 그로써 한 달간 내 생활은 체험 삶의 현장을 예고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나는 집을 나섰다. 나의 작업실을 공공도서관으로 정했다. 시간의 틀에 맞춰 살아야 하는 내 눈엔 세상에서 가장 불우한 신분으로 보이는 학생과 직장인들 틈에 끼어 나는 이른 아침 공기를 가르며 걸었다. 월급쟁이 생활 접은 지 횟수로 딱 10년. 시간이 가속 페달을 밟고 휙 지나가 버린 느낌이었다. 검은 구두 뒤축과 뾰족한 하이힐 굽들과 날선 무수한 바지와 가느다란 종아리의 소유자들. 일상의 흐름에 단련된 그들 무리를 따라 나는 지하도로 빨려 들어갔다. 여전히 미어터지는 2호선 전철을 타고 탁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들과 같은 콩나물 처지가 되어 목적지로 향했다. 도서관의 변신도 놀라웠다. 정문 입구에서 직원이 좌석표를 나눠주던 일은 옛말이었다. 이용자가 회원증을 직접 바코드 판독기에 읽히고 자동 발매기에서 표를 뽑는 기계적으로 하는 일은 기계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방식이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덮개만큼 적응도 쉽지는 않았다. 단단한 껍질에 깃들어 살던 달팽이가 하루아침에 민달팽이로 나앉은 기분 같았다. 모니터 화면을 벗어나면 이내 건너편 자리에 마주 앉은 이의 낯선 시선과 마주쳤다. 더욱이 그가 영화를 보거나 채팅을 하면서 키들거리던 중이었다면 더 어색하고 멋쩍었다. 옆사람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테크노 음악이나 건너편 여학생이 비스게 씹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마우스의 클릭 소리도 거슬리긴 마찬가지였다. 그 모든 것이 이물스럽게 여겨졌다. 민달팽이의 곤혹이란 온몸에 와닿는 감각의 이물스러움에 있을 것 같았다. 디지털 열람실과 연속 간행물실, 인문사회과학 열람실을 한 번씩 훑고 나서도 해는 하늘 꼭대기에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구내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다시 한번 각 열람실을 반복해 돌고 도서관 마당을 두어 차례 거닐고 나니 뉘엿뉘엿 해가 기울었다. 하루해가 이토록 길다니. 귀갓길에 올랐을 때는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심정이었다. 배고프겠다. 라는 저녁 준비를 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생선구이와 김, 고추조림, 콩자반, 시금치나물, 깔끔한 한정식집 상차림을 떠올리게 하는 저녁상이었다. 눈앞의 성찬에 황홀해하면서도 나는 선뜻 수저를 들지 못했다. 반가운 만큼 낯설었다. 같이 살 때도 우리가 마주 앉아 제대로 식사를 한 기억은 없었다. 엄연한 주부 경력에도 내겐 란의 활동가 이미지가 유난히 강하게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일까? 혀의 탐닉과 위장의 포만감에도 나는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 란의 섬세한 손길에서 나는 완벽주의에 대한 란의 강박증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란, 집 나왔으면 집 나온 사람답게 지낼 수 없어? 나는 빈 그릇을 개수대에 집어넣으며 기어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란은 담배를 챙겨들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란이 분홍빛 고무장갑을 마련해 놓았지만 나는 그것을 쓰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란의 완벽주의에 주눅들었거나 그것을 질투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한 차원 높은 경지에 있는 란을 끌어내려 내 눈높이에 맞추고 싶었는지도. 적어도 란이 내 집에 얹혀 사는 동안만이라도. 란의 담배 연기가 어느새 싱크대 앞까지 흘러들었다. 그 옛날 잠에서 깨어나 피우던 바로 그 담배 연기였다. 팔팔라이트. 늘 똑같은 담배였지만 란이 내뿜던 연기는 내겐 그날그날 다르게 다가왔다. 대개는 내 목구멍과 기관지를 오염시키는 연기였으나 때론 늦가을 낙엽 타는 냄새나 저물녘 골목으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처럼 구수했다. 어떤 날의 담배 연기는 란이 거리에서 묻혀온 최루가스처럼 매캐했고 어떤 날은 달동네 판잣집 야학교실에서 묻어온 곰팡내처럼 눅눅했다. 그것은 란이 읽고 나면 태우는 유이물이 갈피에서 나는 종이와 잉크 냄새처럼 은밀하고 불온함을 풍기는가 하면 자윤이 노동이니 해방 같은 누구에게는 사무치도록 절실하지만 내겐 구태의연하게 들리는 구호의 외침이 물질로 화한 냄새 같기도 했다. 내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세상 구석구석의 냄새 같은 그 연기를 맡으며 나는 때때로 나라는 존재가 그것의 질식당에 사라져도 좋겠다는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런 복잡 미묘한 세상의 모든 구린 것들, 아니 세상의 모든 순결하고도 불온한 것의 총재 같은 냄새는 세월이 흐르면서 내 20살 기억의 중심에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 신고식하느라 생색 좀 냈더니 담배를 다 피우고 들어선 나는 내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어느덧 나는 그 연기에 털끝까지 훈제당한 오리구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란이 나를 통째로 집어삼키더라도 찍소리 못할 것 같은. 둘 사이에 생기는 그런 감정이 삐걱거림 틈틈이 동거 생활의 즐거움도 누렸다. 늦은 밤
대형마트 상품 진열대 사이를 카트를 끌고 가며 진열대 한 칸이 휑해지도록 장을 보기도 했고 장버온 것들을 거실 바닥에 잔뜩 늘어놓은 채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식으로 먹고 뒹굴며 영화를 보기도 했다. 아, 내 생애 최고의 휴가 같아. 입가에 맥주 거품을 닦으며 란이 말했다. 그 한마디가 우리를 재건축 결정이 난 낡은 아파트에서 단번에 몰디브 해변으로 옮겨다 주었다. 도심의 매연 대신 물기 머금은 바닷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란의 출연 자체가 내겐 그랬다. 무미건조한 사무실에 배달되어 온 공기정화용 화분처럼 그 신선한 기운에 취해 첫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다. 둘째 주로 접어들면서 새 생활에 익숙해지는가 싶더니 내 기관지가 말썽을 부렸다. 밤마다 나는 기침에 시달려야 했다. 체질적으로 기관지가 약한 내게 탁한 공기는 치명적이었다. 전철 타는 일이 점점 두려워졌고 도서관 가는 일도 꺼려졌다. 하지만 컴퓨터 본체 위에 놓인 탁상 달력은 란이 못 박은 기간에 반도 지나지 않았음을 알려주었다. 그런 나이 곤혹을 눈치채기라도 한 것일까? 란이 말했다. 우리 여행 갈래? 란의 잿빛 코란돌은 볼수록 시베리안 허스키를 닮았다. 용감하고 듬직해 보였다. 란의 의견은 질주 본능을 오래 참고 있었다는 듯 우리를 태우고 거침없이 달렸다. 어디로 갈까?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들어서면서 란이 물었다. 늘 이런 식이었어 너? 일 저지르고 나서 생각하는 거. 내가 나무라듯 말했다. 란은 어깨를 으스게 보였다. 그냥 계속 달려 남쪽으로. 란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를 쳐다보았다. 내겐 딱히 떠오르는 것도 없었다. 커다란 산이 있거나 넓은 바다를 볼 수 있는 곳 아무데나. 구체적인 건 란에게 맡기겠다는 투였다. 알았어. 란은 어딘가를 떠올린 것 같았다. 그 어디가 어디든 나는 궁금하지 않았다. 집만 아니면 어디든 상관없었다. 서너 시간 달리고 나니 한눈에 봐도 익숙한 지리산 자락이 보였다. 이 근처에 사는 잘하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갈까? 휴게소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집어넣으며 란이 말했다. 누군데? 미심쩍은 눈초리로 내가 물었다. 준이라고. 란이 겸연쩍어하며 말했다. 준은 란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늘 이런 식이었어 너. 행동부터 하는 것 같지만 이미 맘속의 생각을 완벽하게 정리해놓고 있었잖아. 나는 또 한 번 타박하듯 말했다. 고속도로를 벗어난 차는 얼마 뒤 깡통 냄새 물씬 나는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먼지나는 비포장길을 한참이나 달린 끝에 준이 학교에 도착했다. 나직한 산 아래 지어진 학교는 펜션을 연상시키는 하얀 목조 건물이었다. 학교가 아니라 휴양지네.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비둥비둥 놀기만 하는 거 아니야? 빵점을 맞더라도 감옥보다야 휴양지가 100번 낫지. 너 대한민국 학부모 맞아? 자식 키우면서 날아버린 지 오래야. 확대인 마당 여기저기 무리지어 있는 학생들이 보였다. 농구공을 쫓아다니는 운동권 무리도 있고 구석 벤치에 혼자 앉아 만화책 보는 아이, 바닥에 둥글게 퍼즐러 앉아 사물놀이 연습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엄마! 느티나무 아래 오종종이 모여있던 무리 가운데서 한 녀석이 튀어나오며 외쳤다.
오렌지색 티셔츠를 걸친 힙합 바지 차림에 머리가 어깨까지 와닿는 껑충한 키의 사내 녀석. 우리 앞으로 달려와 란과 포옹하는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엄마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큰 키의 아들 주는 환생한 K였다. 녀석과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K형 하고 외칠 뻔했다. 어깨까지 오는 긴 머리만 아니었다면 분명 그랬을 것이다. 호리호리하고 큰 키에다 가무잡잡한 피부, 유난히 희고 가지런한 치아에 짙은 눈썹, 그리고 오른쪽 눈 아래 자리 잡은 점까지. 누가 뭐래도 녀석은 K 2세였다.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울컥 치밀었다. 주는 K가 감방에 있을 때 란 혼자 낳은 아들이다. 녀석을 마지막으로 본 건 K의 장례식장에서였다. 3살짜리 아이가 막대 사탕을 입에 물고 조문객들 사이를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엄마의 상복 치맛자락을 붙잡고 까르르 웃어대곤 하던 모습도 선명하게 기억났다. 우리 셋은 차에 올랐다. 나는 원래 내 자리를 준에게 내주고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았다. 차가 낯선 풍경 속으로 서서히 미끄러져 갔다. 시간을 훌쩍 거슬러 가는 기분이었다. 20살 시절의 란과 나와 K. 셋이 차속에 앉아 있었다. 니콘 수동 카메라의 노란 끈이 늘 한쪽 어깨에 얹혀 있던 서울의 골목길과 달동네는 자신의 손으로 오롯이 담아내겠다고 하던 K 선배. 이 방법이 가장 정직한 것 같아서 라며 표준 렌즈와 흑백 사진만 고집했던,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치고 언제나 몸이 가볍던 그였다. K를 안 건 람보다 내가 먼저였다. 고질적인 치과형 성격을 고쳐보려고 입학과 함께 사진 동아리에 들어가면서였다. 거기서 K 선배를 만났다. 선배들을 열심히 쫓아다니던 초보 시절 K를 따라 나선 적도 몇 번 있었다. 북촌 골목길과 정릉, 봉천동 달동네였던 기억이 난다. 파격적 앵글로 잡아내는 그의 흑백 사진은 확실히 차별화되었다. 공모전에서 몇 자리 큰 상을 거머쥘 정도로 그는 공인된 실력가였다.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예민한 인상과는 달리 세심하고 따뜻한 성격의 K는 나를 포함한 동아리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가 훗날 란의 남편이 된 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란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란과 K의 신혼집, 그곳을 내가 찾았던 적도 있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커다란 여행 가방 사이에 짐짝처럼 서 있던 나를 맞으며 란이 말했다. 뉴욕행 석 달 만에 모든 걸 접고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였다. 김포공항에 내려 갈 곳 없어 막막해 하던 나는 란의 집을 떠올렸다. 명륜동 언덕배기에 있는 K와의 신혼 보금자리. 마침 나는 혼자였다. K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2살 배기 아들 녀석은 친정에 맡겨놓은 상태였다. 거봐,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제일 큰 가방을 끌어옮기던 란이 나무라듯 말했다. 약속 나갔다가 바람받고 돌아온 친구에게 하는 투였다. 무슨 일이든 우리는 덤덤해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란의 집을 찾았을 것이다. 그 덤덤함의 근거는 각자 기절타도 있겠지만 시대적 분위기에 힘입은 것일 수도 있었다. 개인적 삶의 굴곡짐이야 미미해 보일 정도로 암울하고 막막했던 시기를 살았던 때문인지도 몰랐다. 나는 란의 집에 머물며 내 삶의 시차에 적응해야 했다.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린 2년 세월.
그리고 막막하게 펼쳐진 앞날. 그 2시간의 틈에 어정쩡하게 낀 채로. 발단은 그날 피를 만나면서였다. 계약 결혼 그거 어떨 것 같아? 피에게서 처음 그 말이 흘러나왔을 때 그건 취기 젖은 농담에 지나지 않았다. 퇴근길 충무로 뒷골목에서 우연히 대학 동아리 친구였던 피를 만난 것이다. 졸업 2년 만이었다. 반가움에 그날 술자리가 길어졌다. 맥주 10병을 비우는 동안 졸업을 앞둔 피는 진로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나는 직장생활의 고달픔을 넋두리했다. 그는 불투명한 앞날에 불안해했고 나는 쳇바퀴 생활에 갑갑해했다. 피는 사진 동아리 시절부터 하우저의 예언을 입에 달고 다녔다. 영화의 시대가 온다. 동아리에서는 K선배 다음으로 문제적 인물이 피였다. 그는 뉴욕 가서 영화를 공부하는 게 꿈이라고 했다. 대학 등록금도 간신히 마련할 정도로 가난한 집 자식인데다 현실적으로도 뾰족한 대책이 없었으니 그에게 뉴욕행은 꿈 그 자체였다. 우리는 맥주잔을 비우며 각자의 앞날에 대해 이런저런 각본을 만들어내놓기 시작했다. 황당한 각본이 즉흥적으로 쏟아져 나오더니 마침내 쓸만한 것 하나가 걸려들었다. 경, 딱 1년만 더 고생해. 보험 된다고 생각하고 너가 1년만 내 생활 책임져주면 그동안 내가 뉴욕에서 자리 잡아 널 해방시켜 줄 테니 그때부터는 내가 모든 거 책임질게. 난 영화 공부하고 넌 전문 번역가 되면 되잖아. 한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해방이란 말에 나는 솔깃했다. 그건 집거형인 내 태생적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했다. 뉴욕은 단번에 그와 나의 이상향으로 떠올랐다. 가상의 시나리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는가 싶더니 그것은 이내 확신으로 변했고 바위 같은 현실로 굳어졌다. 미래의 뉴요커를 위하여! 미래의 뉴요커를 위하여!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치며 건배했다. 서울, 무엇보다 충무로 바닥을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몸도 마음도 그림자도 죄다 팔아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피와 잤다. 우리의 계약은 그렇게 성립되었다. 경, 여기서 한 장 어때? 라는 내게 카메라를 건네고 화엄사 대웅전함 3번째 돌계단에 준과 함께 섰다. 푸른 하늘과 대웅전 처마에 걸린 풍경과 단청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선 엄마와 아들. 나는 줌을 이용해 그들을 내 앞으로 쭉 끌어당겼다. 클로즈업된 인물은 랑과 준인지 랑과 케이인지 헛갈렸다. 각광전 바랜 처마 아래 3층 석탑 앞. 화려한 단풍나무와 돌담이 쓰러져가는 기와장 앞에 나는 그들을 차례로 세웠다. 그들을 당기고 밀고 하면서 나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찰칵찰칵 렌즈는 절정의 순간을 향해 열렸다 닫혔다. 125분의 1 또는 250분의 1초의 환희의 순간을 포착해 남기는 것. 쓰라린 이를수록 깊이 각인되는 기억의 고질병인 병폐 때문에 사진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빛과 희열의 순간이 눅눅한 기억의 자리를 대신해 들어앉는 것. 누군가 사진을 두고 말한 뺄셈의 미학에는 그런 뜻도 담겨 있어 보였다. 슬픔을 지어낸 자리에 기쁨을 심어놓고 상처를 몰아낸 자리에 원래의 평화를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순간의 눈속임이든 쓸쓸한 삶을 향한 위안의 몸부림이든 나는 내 모델들을 차근차근 기록에 담았다. 찻장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을 받으며 꾸벅꾸벅 졸고 있는 준. 하품 많은 란,
음악을 들으며 헤드뱅잉하는 준. 숟가락을 들고 티격태격하는 랑과 준. 그 모습으로 언뜻언뜻 K가 어른거리기도 했다. 달동네 골목길이 어지럽게 펼쳐지고 어디선가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다. 20살의 나도 보였고 빌어먹을 피도 나타났다. 그 거짓말 정말이야? 나와 피의 관계, 그리고 우리들의 계획을 주변에 알렸을 때 친구들은 하나같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놀라워하긴 랑과 K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주위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미래를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유혹행을 위한 일은 빠를수록 좋았다. 그래도 식은 올려야지. 몇 년 만에 나타난 옛 엄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려 들지 않았다. 아빠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당신들의 실패한 결혼을 내게는 결코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였다. 집안 문제로 옮겨오자 피와 나의 원래 의도가 화학 변화라도 일으키듯 변질되어 갔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서로에게 위민게임이라 할 만한 타협이 이루어졌다. 나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들이 내미는 달콤한 물질을 거머쥘 수 있었다. 식을 치르기 일주일 전 피와 나는 모든 절차를 마쳤다. 자식은 갖지 말자. 우리 처지 무지개만 일이잖아. 피 말에 나도 선뜻 동의했다. 피는 자신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려는 듯 불임수술을 자청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와 나는 보건소부터 찾았다. 이거 하면 나중에 아빠도 분양받을 때 가산점도 준대. 피가 스스로 어기적 걸어 나오며 말했다. 잠시 뒤 우리는 담당이사를 찾아가 불임시술 확인서를 요구했다. 자식이 있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안경 낀 여의사의 말에 피해 정보는 반쪽짜리였음이 드러났다. 결혼식까지 한 달 만에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 달 후 피는 뉴욕으로 떠났고 나는 그를 위해 1년짜리 보험 같은 직장 생활을 더하기로 했다. 나는 피보험자의 처지에서 합의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했다. 하지만 계절이 서너 번 바뀌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피와 연락이 끊겼다. 너 술부터 좀 끊어야겠다. 부엌 한쪽 구석에 쌓인 빈 소주병을 박스에 담으며 란이 한마디 했다. 뉴욕에서 시작한 내 불면증은 귀국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수면제보다야 술이 낫겠다 싶었다. 소주 한 병을 비우고 새벽녘에 가까스로 든 잠은 아침나절 란의 담배 연기에 깨곤 했다. 예전처럼 나의 아침은 란이 뿜어대는 담배 연기와 종이 태우는 냄새로 시작했다. 아침이면 전날 보던 책이나 인쇄물을 말끔히 태워 없애는 란의 습관도 여전했다. 모임이 있는 다음 날은 태울 게 더 많았다. 일주일에 한 번 란의 집에는 모임이 있었다. 연령층이 다양한 남자와 여자가 반반 섞인 그 모임에서 란은 란이 아닌 희로 불린다는 사실도 알았다. 화요일 저녁 8시 그들의 모임 시간 10분 전이면 나는 방을 비워주기 위해 어김없이 밖으로 나섰다. 모임이 끝날 때까지 나는 명륜동과 해화동 골목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녔다. 모임은 늘 자정에 가까워서야 끝났으므로 나는 길 잃은 사람처럼 같은 골목길을 서너 차례 오갔다. 골목길이 지겨워지면 성대 캔버스 뒷산을 올라 삼천공원으로 빠지기도 했고 어떤 날은 동순경으로 접어들며 낙산을 오르기도 했다. 낙산공원 정자에 앉아 갓 상경한 시골 사람처럼 하염없이 서울 야경을 내려다 보았다. 일자리부터 구하고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가로등 환한 거리로는 나서고 싶지도 않았다. 제대한 군인이 다시 입대해야 하는 그런 기분이었다. 동숭동 뒷골목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 날은 시간이 빨리 흘러 좋았지만 일주일 모은 용돈의 절반을 날려야 했다. 그 즈음 나는 빈털터리인 나를 위해 용돈도 챙겨주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맡에 언제나 1,000원짜리 지폐 석 장이 놓여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어느 날 나니 내게 영어 동화책 번역 일거리를 던져줌으로써 나의 무의도식경 칩과도 막을 잃을 시점에 이르렀다. 그 일은 신기하게도 불면증까지 없애주었다. 피가 제안했던 나의 미래의 직업은 라네이의 첫 단추를 꿰인 셈이었다. 피, 제발 연락 좀 해. 죽었는지 살았는지. 뉴욕이 피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을 때 나는 둘이 저어가던 쪽배 위에 홀로 남은 기분이었다. 사흘이 멀다 하고 피에게 편지를 띄었지만 강감무소식이었다. 그를 찾아 나서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몇 달을 더 갈등하며 보냈다. 하지만 이미 나도 막다른 길에 와 있었다. 회사는 사표를 낸 상태였고 뉴욕행 외에는 출구가 없었다. 미아가 되더라도 뉴욕의 미아가 되어야 했다. 피의 마지막 편지에 적힌 주소를 들고 나는 무작정 비행기에 올랐다. 남은 재산을 몽땅 챙겨들고 도박하러 가는 도박꾼 심정이었다. 뉴욕의 밤은 카지노 불빛처럼 휘황했다. 나의 극적 상상을 비웃듯 피는 마지막 주소지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 녹슨 우편함에 붙은 영문 이니셜이 그걸 증명해 주었다. 501호 입구에서부터 퀴퀴한 곰팡내가 나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아파트 맨 꼭대기 층이었다. 복도창으로 흘러들어오는 빛에 칠이 벗겨진 벽과 녹슨 철제난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창틀에 얹혀있던 일주일 전 날짜의 커피 얼룩이 묻은 뉴욕타임스를 계단에 깔고 앉아 나는 501호 주인을 기다렸다. 30분, 1시간, 2시간이 지나도록 계단을 오르내린 사람은 007 가방을 든 외판원으로 보이는 흑인 남자 하나뿐이었다. 짙은 액체를 풍기던 그가 지나가고 난 다음 이상하게도 허기가 몰려왔다. 나는 맥도날드에서 먹다 남겨온 것을 륙색에서 꺼냈다. 퍽퍽하고 기름냄새 나는 감자칩을 씹으며 허기와 무료함을 달래는 동안 복도벽에 손바닥만하게 머물던 빛도 빠져나가 버렸다. 마지막 남은 감자칩을 입에 다 털어넣었을 때 아래층에서 들리던 인기척이 점점 가까워왔다. 마침내 소리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중충한 계단 난간 사이로 화사한 하늘색이 보이는가 싶더니 긴 머리가 가슴선까지 흘러내리는 금발의 여자가 나타났다. 스팽글에 스노인 하늘색 머리띠가 부드러운 금발 위에 얹혀 있었다. 그 뒤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건강하고 윤기나는 구릿빛 얼굴, 길게 기른 검은 머리를 뒤로 질끈 묶어 뉴요커 분위기가 풍기는 동양인 남자, 피였다. 둘은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듯 각자 테니스 라켓과 운동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감자칩을 다 삼키지도 못한 나는 복도에서 엉거주춤 어색한 대면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넘긴 감자칩이 이물스럽게 목구멍에 걸려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늘색 머리띠는 501이라는 숫자가 적힌 현관문 앞에, 피는 문 앞 첫 번째 계단에, 나는 그 계단을 내려오는 층계참에 자리 잡았다. 간간히 아래층 계단에서 발소리와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고
카레 냄새가 났고 창밖 저 멀리로는 전철이 저녁 노을을 가르며 무심히 오갔다. 낡은 아파트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우리는 꼬박 밤을 샜다. 날이 뿌옇게 밝아오도록 셋은 완강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다. 그린란드 지도 모양이 녹슨얼룩에 나있는 501호 현관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고 하늘색 머리띠는 결코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히스패닉계로 보이는 뚱보 청소부 여자의 걸리질이 밀려 나는 그곳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 후들거리는 걸음으로 간신히 5층 계단을 내려온 나는 그들의 아파트를 등지고 걸었다. 해가 머리 꼭대기에 올라설 때까지. 부드러운 잔디밭과 나무 벤치가 있는 넓은 공원에 이르러 밀려드는 졸음과 피로를 참지 못하고 나는 마침내 꼬꾸라졌다. 고년 참 맛있게 생겼네. 등 뒤에서 취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질적이는 목소리는 맨발의 발목에서부터 목덜미까지 끈적이며 달라붙었다. 화요 모임이 있던 어느 날 동숭동 뒷골목에서 낙산 오르는 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사내의 말에 심사가 꼬여버린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쌍시옷 소리가 반사적으로 흘러나왔다. 파괴적 충동에 휩싸여 나는 사내를 노려보았다. 40 초중반의 사내는 니년이 째려보면 어쩔 건데 라는 눈초리로 되쏘았다. 예전 같았으면 서둘러 달아났거나 모른 척 지나쳤을 테지만 그때는 달랐다. 이미 나는 뉴욕 할렘이 대표적인 슬럼과 브롱스와 퀸스, 브루클린 방거리를 석 달 내내 헤매다 온 참이었다. 나는 사내의 심장이나 머리통 중 어느 하나를 베어물어 잘근잘근 씹은 후에 퇴하고 내뱉어버리고 싶었다. 마침 주머니 속엔 비장의 무기도 있었다. 뉴욕 슬럼가를 헤매다닐 때부터 내 청바지 뒷주머니에 꽂혀있던 스위스제 아미 나이프였다. 사내는 취기 속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찮음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어느 순간 뒤돌아 보았을 때 사내는 사라지고 없었다. 전봇대의 가로등만 휑한 길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우리 오늘 저기서 저녁 먹을까? 란이 가리킨 곳은 낙주가 바라보이는 전망 좋은 식당이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두 모자는 핑퐁처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는 대신 나는 카메라에 담긴 사진을 되돌려 보았다. 랑과 준, 랑과 나. 중간에가 번갈아가며 짝을 이루고 배경도 바꿔가며 찍은 장면들이 우리가 지나온 길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중 불타는 단풍나무 앞에서 찍은 사진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준이 엄마를 팔로 감싸 안고 활짝 웃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40줄에 접어든 란의 얼굴이 뚜렷이 보였다. 자잘하게 잡히기 시작한 눈가의 주름에도 불구하고 란의 눈빛은 여전히 열정과 자신감에 차 있었다. 준이라는 존재가 더 윤기를 보태주는 것 같았다. 그 위로 K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지금껏 지내오면서 나는 란이 부러웠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이 K와의 결혼이었다. 그리고 또 한 번. 지금 사진 속 두 모자의 모습이 그랬다. 란이 지난한 삶에 드문드문 하지만 또렷이 박혀있는 보석 같은 결실. 넌 관계에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찬란하게 타오른 적 있었니? 사진은 내게 그렇게 묻는 것 같았다. 치부라도 들킨 듯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액정 화면에 그 눈부신 사진을 휴지통에 넣어버렸다.
엄마 안녕? 경이모, 다음에 또 봐요. 주는 가벼운 포옹을 끝으로 차에서 내렸다. 카메오 출연처럼 짧은 동행이었다. 학교 마당으로 뛰어가는 녀석을 바라보고 있으니 가슴속에서 뭔가가 휑하니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그 상실감이야 어찌 엄마인 란에 비할까마는. 란은 한동안 묵묵히 차만 몰았다. 갈림길을 저만치 앞두었을 즈음 비로소 란에게서 첫 마디가 흘러나왔다.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여행을 더 할까? 서울의 고속도로와 남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 나는 집으로 가고 싶었다. 이정표를 보니 집을 향한 열망이 더 커졌다. 그래서 나는 큰 소리로 답했다. 여행. 욕망의 반대편을 택하니 내가 진실로 원했던 게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좋아. 나는 핸들을 꺾어 반대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라는 담배를 빼서 물었고 나는 조수석 발치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를 뒤적거려 캔맥주를 하나 꺼내 마셨다. 식어 빠진 맥주는 쓴맛 강한 탄산 보리음료였다. 무심히 스쳐가는 차창 풍경은 느릿느릿 기어가는 시간을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아득해 보였다. 비현실적인 상황을 떨치기 위해 나는 습관처럼 카메라를 들여다 보았다. 화엄사 대웅전 앞에 선 랑과 준, 3층 석탑 앞에 선 준과 란, 남해대교를 등지고 선 준과 나. 순서를 거꾸로 해서 보았다. 지나왔던 시간이 역으로 흘러갔다. 다시 순차적으로, 그리고 역방향으로. 란이 나처럼 보이기도 하고 준이 K처럼 보이기도 했다. 시간이 돌고 사람이 돌고 풍경이 돌고 세상이 도는 것 같았다. 머리가 어찔어찔했다. 나는 사진을 고정시켰다. 문득 휴지통에 버렸던 사진 생각이 났다. 이번 여행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한 사진. 휴지통을 뒤졌다. 다행히 사진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활활 타오르는 단풍나무 앞에 선 랑과 준. 그 눈부신 순간이 되살아나 또렷이 자리 잡았다. 이 사진 너더워 보여. 언젠가 라는 책장 4번째 간 구석자리에 있는 내 사진을 용케도 찾아냈다. 뉴욕 방황 1개월 만에 남긴 유일한 사진 한 장.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 브루클린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파릇한 잔디밭 위로 낙엽이 뒹구는 이국의 풍경 속에 나는 자리 잡고 있었다. 벤치 등받이에 한쪽 발을 걸치고 정면을 응시하는 사진 속의 나는 광대뼈가 붉어져 보일 정도로 퀭한 몰골이었다. 떠돌다 지쳐 정착할 곳을 찾는 집시 여자 같았다. 누가 벤치에 놓고 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공원 청소부 아저씨가 검은 머리 동양 여인에게 선심 쓰듯 찍어준 것이었다. 뉴욕 브루클린 공원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사진은 피사체가 눌러앉은 시간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내가 그곳을 줄기차게 맴돌았던 것은 피를 되찾기 위해서도 정적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본전 생각 때문이었다. 충무로 뒷골목에서 뉴욕 슬럼과 뒷골목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린 내 젊음의 한 시기,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불입했던 나의 보험료에 대한. 3개월 내내 뉴욕을 떠돌았지만 나는 2번 다시 피의 집을 찾지 않았다. 그곳에서 30분 거리의 도시에 살고 있는 옛 엄마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리 행복할 것 같지 않은 엄마의 삶에 느닷없이 나타나 혹을 덧붙이고 싶은 생각은 주어도 없었다. 혼자 그곳을 헤매다니면서
나는 줄곧 본전 생각만 했다. 3개월 만에 간신히 결론을 내린 나는 미련 없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귀국한 다음 나는 피에게 편지를 썼다. 그동안 내가 피에게 보냈던 모든 것을 즉각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료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꼼꼼하게 계산한 청구서까지 동봉했다. 하지만 피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피를 아는 사람만 만나면 피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에 대해 떠들어댔다. 그로부터 2년 뒤 피는 내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원금만 돌려보내왔다. 그에 대한 이자는 내가 그동안 피에 대해 늘어놓았던 험담으로 충분히 대신했다는 듯 피차간의 정확한 계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제야 나의 본전 생각은 사라졌고 나는 피를 깨끗이 잊을 수 있었다. 이렇게 떠들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는걸? 매물도 방파제 위에 올라앉아 월건이 바다를 바라보던 란이 말했다. 나는 란의 옆모습과 바다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다 나라는 존재의 막다른 길에 닿곤 했다. 집 나온 란과 그런 란을 따라 집을 나온 나. 그럴걸. 그 잘난 결혼은 또 뭐하러 했어? 마침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지금껏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연민과 냉수가 뒤섞인 묵은 질책. 나는 바다만 바라보았다. 파도는 줄기차게 밀려들었다. 지치지도 않고 규칙적으로 밀려드는 파도를 보고 있자니 권태롭기도 하고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파도가 한심한 건지 란이 그런 건지 란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내가 그렇다는 것인지. 어느새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있었고 공기는 뿌옇게 흐렸다. 그러게 말이다. 근데 좀 억울한 건 지금까지는 결혼도 이혼도 내가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상대가 원해서였거나 운명이 그렇게 문을 두드렸거나 였으니까. 풋 하고 입술 사이로 웃음이 새어나왔다. 냉수는 아니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란의 처음과 두 번째 결혼이 그랬다. 둘 다 상대의 끈질긴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고 결말 역시 란의 의지와는 상관없었다. 란은 자기 것을 고집할 줄 몰랐다. 분식집 메뉴 하나 고르는 것조차도 같이 있다 보면 도대체 란이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없어 답답할 때가 많았다. 아니, 답답하지 않았다. 란은 언제나 내 의견에 따랐으니까. 분식집 메뉴 하나까지도 라는 상대가 원하는 것에 자신을 맞추어 사는 상대의 그릇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물 같은 타입이었다. 도저히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하지만 란의 시선은 내 눈높이 정도는 훌쩍 넘어선 높은 경지에 있다는 걸 나도 모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란의 두 번째 결혼마저 비극으로 끝났을 때 란이 자신의 인생에서 다시는 결혼을 떠올리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 나의 소박한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란의 세 번째 결혼 소식이 따라들었고 얼마 뒤 이혼 소식도 전해졌다. 부두위기에 물린 남편의 간절한 부탁이었어. 그 사람으로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겠지. 란의 세 번째 이혼 사유를 나는 뒤늦게 알았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있었던 란의 네 번째 결혼은 세 번째 남자와의 재결합이었다. 종족을 감추었던 그가 3년 만에 재기에 성공에 나타난 것이다. 그가 내게 다시 청혼했을 때 나는 이 남자랑 끝까지 가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 라는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랬던 남편이
바람이 난 거야. 재밌지? 피식 웃음을 흘리더니 나는 새 담배를 빨아들였다. 여느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부간의 갈등. 그런 문제가 마침내 란의 문제가 되다니. 그동안 란의 삶을 잘 알고 있던 나로서는 의외의 일이었고 낯설었다. 란의 말대로 신선한 구석이 없지도 않았다. 나는 그 뜻밖의 일을 정말 재밌어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남녀관계, 더욱이 부부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적인 일들은 천하의 일아니라 할지라도 여유나 치기 같은 게 깃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뉴욕에서 피해 아파트를 등지고 걷던 기억이 났다. 후들거리는 걸음으로 간신히 계단을 내려왔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워져 있었다. 악몽이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내가 한 일은 집착을 버리는 일이었다.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단념하고 떠나기. 그 집착을 마음에서 걷어냈을 때의 자유로움이란 훨훨 어디든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해방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란, 너 돌아가지 마. 내가 소리쳤다. 란이 삶에 개입하는 첫 한마디. 진작부터 나는 이러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내 외침과 동시에 바닷바람이 세게 불었다. 바람과 눈치 없는 파도 소리가 내 외침을 삼켜버린 것이다. 바람마저 내 편이 아니었다. 나는 어느새 제 방끝까지 가 있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섰다.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처럼 자신의 전부를 던지며 살아가는 20살부터 나를 전율시켰던 란의 방식. 그것을 나는 보고 있었다. 란! 한 번만 슬쩍 돌아서 봐. 등으로 맞는 바람은 훨씬 견딜만 하거든. 무수히 외쳤지만 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방파제 끝에 서서 미련해 보이도록 꿋꿋하게 바다와 마주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방식에 너무도 익숙해 있었던 것이다. 버리고 떠나기는 나의 방식이 아니었다. 일주일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란과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일주일은 금세 지나갔다. 한 달은 생각보다 짧았다. 돌아가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한시적 동거의 마지막 날이면 우리는 을에 밀쳐두었던 현실 문제를 꺼내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자신의 일은 걱정 말라는 투로 공을 내게 넘기곤 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너야. 나도 잘 알고 있다. 늘 그래왔듯 문제는 란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이번에도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섬 같다, 네 집. 예기치 않은 한마디에 나는 눈을 치켜떴다. 왜 떠나려고 하니까 갑자기 미련이 남아? 그래도 더는 안 된다는 거 알지? 나의 다짐에 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현관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정든 고향집이라도 둘러보듯 애착이 담긴 눈길이었다. 그 눈빛을 보면서 어쩌면 란도 나도 서로가 변하는 걸 원치 않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이왕 섬이 될 거라면 떠도는 섬이 낫지 않겠어? 현관문 앞에서 란이 불쑥 한마디 했다. 섬,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달고 다른 듯한 말 앞에 나는 잠시 주춤했다. 마르고 닳도록 쓰다가 버리렴. 라는 내게 뭔가를 내밀었다. 내 손에 건네진 건 란의 자동차 키였다.
시베리안 허스키를 닮은 자신의 의견을 라는 내게 넘겨주었다. 떠도는 섬을 위하여. 그렇게 라는 갔다. 가볍고 무심한 걸음으로. 그러다 어느 날 바람처럼 다시 나타날 것이다. 떠도는 섬을 찾아. 집은 다시 네 차지가 되었다. 표명희 작가는 2001년 제4회 창비 신인문학상의 소설 야경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으로 3번 출고가 있습니다. 널 위해 준비했어, 1번 국도 등의 청소년 소설을 발표했습니다.